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흐르는 여름날 오후의 햇살은 나른하면서도 따사로웠다. 회색빛 도시의 소음은 저만치 물러나고 고궁의 담장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평화가 감돌았다. 김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과 프로젝트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모처럼 얻은 휴가였다. 그는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잠시나마 쉼표를 찍고 싶었고 덕수궁은 그런 그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일상에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평범한 30대 초반의 IT 회사원, 늘어난 면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그리고 발이 편한 운동화 차림. 누가 보아도 그는 붐비는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한국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는 군용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가끔 주변을 살피는 그의 시선은 평범한 관광객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의 방향, 비상구의 위치, 그는 마치 습관처럼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휴일에서 보낸 수년간의 시간이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물론 지금의 그에게 그런 거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기보다는 그저 잊고 싶은 기억에 가까웠다. 대한문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쨍한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나들이 나온 가족들. 연인들이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잠시 후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전통 복장을 갖춘 수문군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광장을 가로지르자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 역시 잠시 일상의 시름을 잊고 그 장엄한 광경에 빠져들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의 무게와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문군들의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한 명의 수문군에게 고정되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다른 수문군들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갑사 차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교본처럼 정확했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멸감을 읽었다. 그 시선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에게 향할 때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사진을 찍으려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관광객에게 그는 고갯짓으로 거칠게 물러나라고 신호했고 길을 묻는 이에게는 들리지 않는 척 외면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행동 변화를 읽는 데 익숙한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라 명백한 편견과 오만으로 보였다. 그는 왜 저러는 것일까? 저 화려한 복장과 위험 있는 역할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민주는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모처럼의 휴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교대의식이 끝나고 민주는 덕수궁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석조전의 서양식 건축물과 중화전의 전통 양식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궁궐안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평화로웠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중화전 앞 넓은 박석이 깔린 마당이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박갑사가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겁에 질린 채 울먹이는 베트남 여학생 2명이 서 있었다. 학생들은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궁궐 사진을 찍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출입이 금지된 구역의 희미한 선을 살짝 넘은 모양이었다. 어디서 함부로 넘어와? 여기 출입 금지라고 안 보여? 당신네 나라에서는 규칙도 안 가르치나? 박갑사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고 그의 말에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팔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제복을 입은 그의 위압적인 모습 때문이기도 했고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박갑사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더욱 거칠게 소리쳤다. 당장 나가지 못해. 그가 손을 휘젓는 바람에 한 학생이 놀라 뒤로 물러서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학생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다.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냥 지나쳐 내 일 아니잖아 라는 목소리와 저건 아니지, 누군가는 막아야 해 라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하지만 넘어져 우는 학생의 모습은 그의 망설임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그는 과거 이름 모를 땅에서 무력하게 쓰러져가던 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곳은 그의 나라이고 저들은 손님이었다. 민주는 넘어진 학생에게 다가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주워 건넸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하는 듯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학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박갑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관광객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박갑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사님,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잘 설명해 주시면 될 일이지 이렇게 위협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박갑사는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그것도 자신에게 훈계를 하려는 듯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행색. 그는 코웃음을 쳤다. 손님? 손님이면 규칙을 더 잘 지켜야지. 어디서 감히 수문군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야말로 뭔데 참견이야? 이 나라 사람이면 외국인 편들지 말고 질서나 잘 지키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의 시선은 이제 민준과 박갑사에게로 집중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갑사는 그것을 의식한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와 제복은 분명 위압감을 주었지만 민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그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갑사님의 임무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 방식은 공정하고 정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박갑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그것도 볼품없는 민간인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들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민준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민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의 몸은 박갑사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박갑사의 손이 닿기 직전 민준은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었다. 동시에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박갑사의 손목 안쪽 힘이 실리지 않는 특정 지점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 부근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것은 폭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 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힘과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역이용하는 고도로 훈련된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수가 담겨 있었다. 합기도의 원리와 특수부대의 근접 제압술이 결합된 오직 효율성과 제압만을 위한 기술이었다. 박갑사는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민준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발꿈치에서 전해져 오는 미묘한 압력은 그의 균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이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리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박갑사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다행히 민준의 마지막 배려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넓은 박석 마당 위에 보기 흉하게 엎드려져 버렸다. 화려한 제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머리에 썼던 전립볕은 벗겨져 옆으로 굴러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궁의 오후를 채우던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마치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섰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민준과 넘어진 박갑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있었다. 민준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넘어진 박갑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과도한 힘은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주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엎드려 있던 박갑사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순간적인 충격과 당혹감에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다른 수문군들과 궁궐 관리소 직원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웅성거리는 군중을 해치고 사건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무슨 소란이에요? 책임자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수문장이 소리쳤다. 그는 넘어져 있는 박갑사와 그 앞에 서 있는 민준, 그리고 겁에 질린 베트남 학생들과 주변의 관광객들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박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자입니다. 저자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당장 저놈을 체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억울함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그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굴욕적인 모습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수문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부당한 상황에 개입했을 뿐입니다. 저 갑사님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과도하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셨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그의 태도에서는 조금의 거짓이나 과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거짓말, 저놈이 날. 박갑사가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군중 속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에 묻혔다. 아니에요. 저 군인이 먼저 잘못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넘어진 학생의 친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서툰 한국말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그냥 사진 찍었어요. 근데 저 군인 아저씨가 막 소리 질렀어요. 무서웠어요. 친구 넘어졌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근데 군인 아저씨가 이 아저씨한테 막 화냈어요. 때리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인 노부부가 앞으로 나섰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근처에 있던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른 직원이 통역했다. 저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저 근위병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젊은 신사가 정중하게 항의하자 폭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신사는 자신을 방어했을 뿐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 아내가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노부인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박갑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민준과의 대화, 그리고 박갑사가 민준에게 손을 뻗는 순간과 그가 제압당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저도 찍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명백했다. 박갑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갑사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박갑사, 자네는 일단 근무에서 제외하고 조사실로 따라오게. 수문장이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수문장은 부끄러운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궁궐관리소 직원들과 경찰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박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동료들에게 이끌려갔고 베트남 학생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민준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어떤 이는 감탄의 눈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영웅도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관광객 김민준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재빨리 덕수궁을 빠져나와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렀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 그는 다시 서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그가 방금 전 고궁 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과 불의에 맞섰던 그의 조용한 용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화려한 제복과 위험 있는 역할 뒤에 숨겨진 추악한 편견. 그것은 비단 박갑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민주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여전히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오늘 그가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다시 시작될 평범한 일상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그러나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고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다시 한번 평범한 IT 회사원 김민준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조용한 영웅의 모습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에는 덕수궁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행패 부리던 수문군, 시민에게 제압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퍼져나가면서 박갑사의 행동은 큰 비난을 받았고 동시에 그를 제압한 의문의 시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영상 속 민준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그의 침착하고 절도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덕수궁 의인, 숨은 고수라 부르며 칭찬했지만 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김민준은 집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는 그저 조용한 저녁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무수한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은 그저 하나의 작은 점일 뿐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작은 점 하나가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오늘 배웠다. 그는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내일은 다시 출근해야 했다.